회사에서나 동네에서 왜 유독 나에게만 싸늘하게 구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는 미소로 인사하면서 나한테는 말투가 짧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 말이다. 이유를 몰라서 속이 답답했던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나도 그랬다. 젊은 시절 은행 창구를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다. 큰 기업의 사람에게는 커피까지 내주던 직원이 내 앞에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싫은가? 생각했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사람의 싸늘한 태도엔 늘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걸 알면 괜히 상처받을 일도 에너지를 낭비할 일도 없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백 번의 협상을 거쳤다. 그 속에서 유난히 나에게만 까칠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그럴 때마다 느꼈다. 싸늘함 뒤에는 반드시 심리의 법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왜 어떤 사람은 너에게만 냉정한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마음과 시간을 지킬 수 있는가? 이건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며 몸으로 배운 현장의 기록이다. 이걸 알면 인간관계 때문에 밤새 뒤척일 일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너 자신을 잃지 않게 된다.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은가? 너한테만 유난히 싸늘한 사람. 지금 그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 사람의 정체가 선명히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아, 이제 알겠다. 세상에는 이상하게도 나에게만 차갑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상냥하게 웃으며 인사하지만 너에게는 표정을 굳히는 사람. 그건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가진 무언가가 그들의 불안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 감정을 너무 잘 안다. 젊은 시절 내내 그 질투의 눈빛을 맞으며 살았으니까. 20살 무렵 나는 원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부터 시작했다. 쌀가게, 심부름 목수일, 시멘트 나르기, 하루 세끼 먹을 돈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은 돈을 은행에 넣으러 갔다. 그런데 창구 직원은 내 앞에서 서류를 툭 내밀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다음 분. 그런데 내 뒤에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오자 그 직원은 활짝 웃으며 어서 오세요 했다.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땐 몰랐다. 내 옷이 더러워서 그런가?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그건 단순한 차별이 아니었다. 그건 불안감의 표정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나는 가진 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놈이라는 걸. 그게 그들의 마음을 뒤흔든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나는 공부도 했고 집안도 괜찮은데 왜 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지? 바로 그 의문이 차가운 표정으로 드러난다. 현대를 세우기 전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할 때도 그랬다. 동네 부자들은 차를 맡기면서도 눈빛이 싸늘했다. 네가 뭘 알아서 고치겠냐는 듯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차를 완벽하게 고쳐 돌려주면 그들은 말없이 차만 몰고 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열등감은 칭찬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결과로 잠재울 뿐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원칙을 세웠다.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하자. 질투는 감정이지만 결과는 숫자다. 시간이 지나면 숫자가 진실을 증명한다. 결국 세월이 흘러 나를 무시하던 그 은행 직원이 현대건설 본사로 찾아왔다. 정 회장님, 이번에는 저희 은행이 대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열등감을 눌러버렸다. 그때 깨달았다. 열등감은 말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시간으로 누를 수 있을 뿐이다. 괜히 잘난 척 한마디 했다가 더 미움받은 적 있는가? 그게 바로 질투의 불씨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다. 사람의 자존심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자랑은 조용히 해라. 대신 결과는 크게 내라. 세상은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끝까지 버텼느냐로 판단한다.
질투는 흔들리지만 성과는 남는다. 이건 단지 인간관계의 교훈만이 아니다. 경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도 말했듯 사람의 감정은 논리보다 비교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자신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위협을 느낀다. 그건 인간 본능이다. 그래서 네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자존심이 네 모습에 흔들린 것일 뿐이다. 그러니 싸늘한 태도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라. 저건 내 잘못이 아니다. 저 사람의 불안이 내 얼굴에 비친 것뿐이다.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다. 해봤는가? 괜히 누군가의 말투에 상처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적. 그럴 때 이렇게 다짐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질투는 흔들리지만 결과는 남는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싸늘한 사람은 조금 다르다. 그들은 단순히 질투하거나 불안해서가 아니다. 지배욕과 마운팅 본능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자신보다 아래에 두어야만 마음이 편안하다. 마치 회사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 꼭 한 명쯤은 있다. 말끝마다 내가 그땐 말이야. 로 시작하고 누가 의견을 내면 그건 아직 몰라서 그래라며 덮어버리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나는 위, 너는 아래라는 서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고개 숙이는 순간 그제야 만족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현대건설을 막 세운 초창기였다. 공사 하나 따내는 것도 전쟁 갔던 시절 어느 대기업 간부를 만난 적이 있다. 회의 자리마다 그는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쏟아내며 나를 깎아내렸다. 정 사장, IMF도 아닌데 현금 흐름이 타이트하단 말이죠. 나는 몰랐던 용어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건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의 의도가 위계 확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 반응을 보고 싶어 했다. 저 사람 내 말에 주눅드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 많은 말을 한 거였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하다. 상대의 위축에서 쾌감을 얻는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위계를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평생 머리를 누르려 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상대할 때 단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구조로 대응하라. 그때 회의에서 나는 짧게 말했다. 그 일정으로는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일정 다시 짜겠습니다. 단 한 문장, 감정도 감탄사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사실, 영양 요청만 담았다. 그러자 그는 말을 잃었다. 나의 논리적 거리두기에 부딪힌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내 안에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감정으로 이기려 하면 그 순간부터 끌려간다. 그러니 이성으로 정리하라. 이건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말이다. 한 번은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다. 조선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다. 정 회장, 당신이 배를 만들면 나는 하늘을 난다. 그때도 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십시다. 짧은 농담 같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지배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울타리에 갇힌다. 나는 그 울타리를 넘었다. 그것이 현대의 시작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마음이 소모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반응을 먹이로 삼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으로 몰고 반박하면 감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 결국 네가 패배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한다. 지배형 인간의 무기는 감정 유도다. 너의 방패는 구조적 대응이다. 그들에게 한 번 고개를 숙이면 평생 숙이게 된다. 하지만 단호히 기준을 세우면 그들은 금세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난다. 현대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마운팅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를 아래로 두어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 때문이다. 최근 심리학자 데이비드 루브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불안이 높다. 즉 그들의 싸늘함은 우월감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얼굴이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싸우려 하지 말고 서류와 규칙, 구조와 논리로 대응하라.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당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 부분은 기록으로 정리해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감정의 장에서 빠져나와 체계의 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사람들과 감정 싸움을 해서 이긴 적이 없다. 그러나 논리와 구조로 대응했을 때는 항상 내가 이겼다. 인생은 체스판과 같다. 감정은 상대의 말이고 구조는 나의 판이다. 상대가 판을 흔들어도 내가 판을 만들면 결국 주도권은 나에게 온다. 해 봤는가? 누군가 네 위에 올라서려 할 때 화를 냈다가 오히려 예민한 사람으로 몰린 적. 그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다. 이제는 다르게 해라. 감정이 아닌 구조로, 불안이 아닌 기준으로 대응해라. 기억해라. 지배형 인간에게 단 한 번 고개 숙이면 평생 숙인다. 하지만 단호히 기준을 세우면 그들은 금세 널 건드리지 못한다. 그게 바로 냉정함 속의 주도권이다. 세 번째 유형은 조금 더 일상적이지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다. 바로 스트레스 배출형, 즉 자기 스트레스를 약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부류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동호회에서도 꼭 있다. 위에서는 눈치 보고 아래에서는 터트리는 사람들 말이다. 상사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하다가 후배에게는 그건 왜 아직도 못했어 하며 버럭 화를 낸다. 문제는 그 화살이 늘 나에게만 꽂힌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은 네가 반격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현대 건설이 막 성장하던 1970년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고서를 받았다. 공사 일정 인력 자재 외환 문제까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돌고 밤새 문서를 검토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걸 왜 아직도 안 했나?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 직원의 잘못이 아니었다. 내 피로와 압박이 만든 폭발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부터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한 번은 그냥 흘려보낸다. 사람도 기계가 아니니까 누구나 컨디션이 있다. 상대가 잠깐 예민할 수도 있다. 그럴 땐 굳이 받아치지 말고 그냥 듣고 넘어가라. 둘째, 두 번째엔 분명히 선을 긋는다. 그 말씀은 조금 곤란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그러나 차갑지 않게 말한다. 그래야 상대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인식한다. 셋째, 세 번째엔 거리를 둔다. 그때부터는 기록을 남기고 메일로만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줄인다. 그건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다. 이건 단순한 처세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감정 노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은 후 90%의 확률로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방출한다. 즉, 그들의 싸늘함은 당신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피로가 만들어낸 그림자다. 현장에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기계보다 어렵다. 기계는 부품만 갈면 되지만 사람은 마음을 달래야 한다. 그래서 직원에게 화를 낸 다음 날이면 꼭 밥을 샀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네. 그 한마디가 다시 신뢰를 세웠다. 냉정한 말 100번보다 따뜻한 사과 한 번이 더 강했다. 스트레스를 배출형으로 푸는 사람은 약하다. 그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힘이 없기에 타인을 통해 해소하려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너는 불필요한 죄책감과 피로 속에 빠지게 된다. 해봤는가? 누군가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진 적. 그럴 때 이렇게 말해라. 저건 내 잘못이 아니다. 저 사람의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다. 그 한 문장만으로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다. 나는 이 원칙을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했다. 한 번은 해외 현장에서 현지 감독이 내게 화를 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날씨가 덥고 일정이 밀려서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리 모두에게 화를 냈네요. 그 말에 그는 멋쩍게 웃었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의 감정은 맞서 이기는 게 아니라 비껴가는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가 감정의 비폭력적 전환, NBC, Non-Violent Communication이라 불린다. 상대의 감정을 공격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누가 왜 그렇게 느려라고 말했을 때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가 초조하다는 신호구나 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작은 인식의 차이가 인간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나도 한때는 쉽게 화를 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표정이 예전 그 싸늘한 은행원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아, 내가 미워하던 얼굴이 내 안에도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연습을 했다. 이건 단지 참는 게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훈련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파도처럼 번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내뱉은 짜증이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린다. 그 연결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이유 없이 차갑게 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라. 그건 내 숙제가 아니다. 그건 저 사람의 숙제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기억해라. 상대의 감정은 내 책임이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흡수해도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다. 네 번째 유형은 조금 의외다. 겉으로 보면 냉정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다. 바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차갑게 대하는 사람. 이건 처음엔 상처가 되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들은 너를 미워해서 냉정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 자신도 그런 상사였다. 1970년대 초반 현대건설이 중동공사를 따내던 시절이었다. 나라 전체가 외화를 벌어야 하는 절박한 때였다. 밤새 서류를 검토하고 일정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수치를 잘못 적어 수억 원짜리 계약서가 틀릴 뻔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단호히 말했다. 이런 실수는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어. 다시 해와. 그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늦게 그가 내 방에 찾아왔다. 회장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널 포기했다면 그 말도 안 했다. 진짜 포기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그 말에 그는 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완벽한 보고서를 가져왔다. 그 친구는 나중에 임원이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냉정함은 미움이 아니라 믿음의 다른 얼굴이었다. 젊을 때 나도 같은 경험을 했다.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한 금융인에게 계획서를 들고 갔는데 그는 서류를 덮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사업은 돈이 아니라 신용이야. 넌 아직 그걸 몰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밤새 잠을 못 잤다. 나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뛰는데 그게 모자라다고 분노와 좌절이 동시에 올라왔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다. 그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잖아 하고 알려준 거였다. 그 말 덕분에 나는 철저해졌다. 신용, 성실, 책임감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기둥이 되었다. 나중에 그 금융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젠 내가 배워야겠네요. 정 회장. 그때 깨달았다. 엄격한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야 의미가 보인다. 해봤는가? 누군가 네게 너무 강하게 말해서 억울했던 적.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말 덕분에 성장했던 적. 그게 바로 기대가 만든 냉정함이다. 나는 늘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진짜 위험한 건 차가운 말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다. 누가 너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그건 여전히 너를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다. 요즘 세상은 칭찬 중심 사회가 되었다. 다정함이 미덕이고 날선 조언은 상처로 여겨진다. 하지만 심리학자 캐럴 드웨그 연구를 보면 성장을 이끄는 피드백은 불편한 진실 속에서 나온다. 즉 너를 불편하게 하는 조언이야말로 너를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사다리다. 나는 냉정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 첫째, 믿음이 없는 냉정함, 즉 무관심이다. 둘째,
믿음이 있는 냉정함, 즉 기대다. 이 둘은 겉으론 같아 보이지만 마음의 온도는 천지 차이다. 전자는 사람을 얼게 하지만 후자는 단련시킨다. 한 번은 젊은 간부가 내게 보고를 왔다. 나는 문서를 보며 말했다. 이건 너무 복잡하네. 간결하게 다시 써와.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고 며칠 뒤 내가 너무 했는가 싶어 불렀다. 자네 마음이 상했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회장님 말씀 덕분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때 느꼈다. 냉정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세울 수도 있다. 차이는 진심이다. 냉정한 사람에게 받을 때는 그 말의 온도를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라. 시간이 흘러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 나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결국 나를 성장시킨 경우가 많았다. 기억해라. 냉정함을 견디는 힘. 그게 결국 사람을 키운다. 진짜 리더는 따뜻함으로만 사람을 이끌지 않는다. 때로는 단호함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된다. 그러니 누가 너에게 차갑게 말할 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그 속엔 너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다. 바로 공감 능력제로 자기 중심형이다. 이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아니,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상은 오직 자기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옳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들에게는 너의 감정, 너의 노력, 너의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저 주변 소음일 뿐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거래처 정치인,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부류는 꼭 등장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회장님, 이건 회장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그들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도 결과만 빼앗는 데는 천재였다. 한 번은 정부 관계자 한 명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공사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대가 좀 손해를 감수하시죠. 말만 들으면 얼마나 멋진가.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손해는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와 평판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밤새 뛰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체면을 위해선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 제로형의 특징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시간, 감정, 노력은 아무렇지 않게 소비한다. 그들에게 너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만 남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기대하지 않는다.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런 일은 없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이 없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실수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감을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감정이 아닌 구조로 대응한다. 그들과의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회의 내용은 메일로 정리하고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정하라. 말로 하는 약속은 그들의 놀이터다. 하지만 기록은 그들의 무기와 이기심을 묶는 족쇄가 된다. 셋째, 거리와 한계를 유지한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더 많은 걸 빼앗아 간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업무로만, 규칙으로만 필요한 만큼만 엮었다. 한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유지하지 않습니다. 관리할 뿐이죠.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현명한 거리다. 해봤는가? 너는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상대는 그걸 이용했던 적. 그게 바로 공감 능력 제로형의 함정이다. 그들은 네 선의를 계산으로 바꾸고 네 희생을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 기억해라.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너의 착함이 그들을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 감정을 줄이고 시스템을 세워라.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나 있다. 회사의 상사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결국 자기 얘기만 한다. 그게 본질이다. 그들은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라며 비교한다. 미국 심리학자 폴 블룸은 공감피로
엠파티 페티그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즉,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정보와 감정적 자극으로 인해 오히려 타인의 감정에 무뎌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SNS에서 고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스크롤을 넘기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무심하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의 냉정함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그건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 회로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공감의 부재는 인격의 결핍이지 내 가치의 결핍이 아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협상을 하며 이런 사람들과 싸웠다. 그들 앞에서 화를 내본 적도 있고 설득하려 애쓴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한 가지였다. 감정은 낭비, 구조는 보호. 그 이후로 나는 문서로만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문제는 줄었다. 인간관계는 감정이 흐르는 강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둑을 세워야 한다. 둑이 없으면 강은 범람한다. 공감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무 열어주면 무너진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나는 감정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그게 냉정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너를 지키는 따뜻한 전략이다. 기억해라. 착한 사람이 모두 옳은 건 아니고 냉정한 사람이 모두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공감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 건 물이 새는 항아리에 정성을 붓는 일이다. 여섯 번째 유형은 조금 더 단순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놀라울 만큼 자주 일어난다. 바로 단순한 오해와 소통 부족형이다.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도 질투해서도 무시해서도 아니다. 그저 말이 어긋나서 생긴 일이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한 문장의 차이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오늘 안에 방향만 정하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안에 결과까지 내자고 알아듣는다. 바로 거기서 오해가 생기고 말이 틀어지고 관계가 싸늘해진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 단순한 착오였다.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수백 명의 현지 인부들과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보고를 잘못 전달했다. 나는 내일까지 도면 검토만 끝내라고 했는데 그는 내일까지 도면 수정까지 마쳐라고 알아들었다. 그 결과 일이 꼬이고 일정은 뒤엉켰다. 그때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 들으면 하루치 일이 날아간다. 그러니 항상 다시 확인해라. 그 이후로 나는 모든 보고와 지시를 복귀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이 한 문장이 관계의 냉기를 풀고 큰 문제를 막았다. 소통 부족형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의도가 없다. 그저 정보가 엇갈리고 말이 생략되고 감정이 덧붙여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상대가 날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린다. 그때부터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공격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 누가 냉정하게 대한다고 느낄 때 이렇게 물어보라.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면 상대의 태도가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은 제 설명이 부족했네요. 하며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온도를 너무 빨리 올린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화로 푸는 게 아니라 확인으로 푼다. 확인은 예의가 아니라 신뢰의 기술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일은 말로 꼬이고 말로 푼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라. 이건 단순한 업무 습관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키는 보험이다. 하버드대의 조직행동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의 60% 이상이 의도적 공격이 아닌 단순 오해로부터 발생한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쥔다. 나 역시 젊을 때는 이런 실수로 몇 번 크게 데인 적이 있다. 한 번은 협력업체와의 미팅에서 이번 주 내로 검토만 끝내자고 말했는데 그들은 이번 주 내로 계약까지 완료하자고 이해했다. 일정이 어긋났고
서로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다. 그때 나는 배웠다. 말은 의도보다 전달이 중요하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나중에 해명하느라 싸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 내 말이 혹시 오해될 수 있을까봐 다시 말할게. 그 한 문장이 불필요한 냉전을 막는다. 해봤는가? 누군가 내 말을 오해해서 며칠 동안 어색했던 적.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단순한 오해였던 적. 그럴 땐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먼저 확인해라.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이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시작이다. 오해는 적보다 더 위험하다. 적은 드러나 있지만 오해는 숨어 있다. 적은 논리로 싸울 수 있지만 오해는 감정으로 번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확인은 신뢰에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장치다. 현대 사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빠른 대화, 빠른 이메일, 빠른 메시지 속에서 진심이 생략되는 시대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킨다. 그러니 기억해라. 냉정한 태도의 원인이 항상 악의는 아니다. 그저 말이 엇갈리고 감정이 덧칠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럴 때는 억울해하지 말고 사실의 문장으로 돌아가라.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이 짧은 문장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그게 바로 소통의 온도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다. 듣기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바로 문제의 원인이 나 자신일 때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태도의 이유를 찾지만 때로는 그 싸늘함이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에서 시작된 경우도 있다. 이건 인정하기 어렵지만 한번 인정하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직원, 거래처, 정치인, 젊은 창업가들까지 그들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었구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건설이 한창 커질 때 한 젊은 간부가 내게 보고를 왔다. 나는 서류를 대충 넘기다가 무심코 말했다.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땐 몰랐다. 그의 노력 밤샘, 자존심이 내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걸. 며칠 뒤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 친구가 꽤 낙심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문제는 그 직원이 아니라 내 말투였다. 그날 밤 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10번을 덧띄고 무심한 한마디에 10번을 접는다. 그 이후로 나는 아무리 바빠도 직원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넸다. 수고했네. 이번엔 많이 좋아졌어. 그 짧은 말이 냉랭하던 공기를 바꾸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나도 그랬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딱딱해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내가 먼저 예의를 놓친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관계를 다시 살렸다. 나는 실수를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과는 패배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미안했네. 다음엔 더 신중히 하겠네. 그 한마디가 다시 사람의 마음을 연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삼킨 적이 있는가? 그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지금 그 관계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진짜 강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강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수한 걸 모르는 건 괜찮다. 하지만 안다고 외면하는 건 용기가 없는 거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인간관계는 부드러워진다. 그때부터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된다.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나? 혹시 내가 먼저 무시한 건 아닐까? 그렇게 한 번만 돌아봐도 싸늘하던 공기가 누그러진다. 이건 단순한 미덕이 아니다. 리더십의 본질이다. 리더는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사람을 이끈다. 그리고 신뢰는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생긴다. 나는 인생 후반에야 이 진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끌리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강함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냉정함과 따뜻함의 균형이 바로 인생의 품격이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태도를 자기 성찰적 공감, 셀프 리플렉티브 엠파시이라 부른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는 태도다. 이게 되어야 진짜 공감이 시작된다. 한 번은 오랜 거래처 대표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인간적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그건 왜 그렇소? 그는 말했다. 회장님은 잘못을 숨기지 않잖아요.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다짐했다. 강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 이제 돌이켜보면 싸늘했던 관계 중 절반은 사실 내 안에 거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사람의 냉정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온도를 점검하라. 그게 인간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해봤는가?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 마음이 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 내가 먼저 그를 냉정하게 대했더라면 그럴 때 이렇게 말해라. 괜찮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그 한마디가 자존심보다 더 큰 품격을 만든다.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먼저 일어나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인간의 깊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유형의 싸늘한 사람을 보았다. 질투하는 사람, 지배하려는 사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기대 때문에 냉정한 사람, 공감이 없는 사람, 오해로 인한 사람,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한 가지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상대의 태도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결국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이름하여 실전 대처 원칙 4가지. 이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넘어지고 깨지며 배운 피와 땀의 기술이다. 첫째, 마음을 흐트리지 마라. 상대의 말투, 표정,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간다. 나도 젊을 때는 그랬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이 막혔다. 그날 밤 깨달았다. 내가 화를 내면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승리다. 그 뒤로 어떤 자리에서도 감정부터 눌렀다. 감정이 차오를 땐 말을 멈추고 숫자와 사실로 돌아갔다. 그게 냉정함의 기술이다. 이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건 곧 자기 존중의 형태다. 심리학에서도 자기조절, self regulation은 성공하는 사람의 핵심 특성으로 꼽힌다.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 가정을 이끄는 부모,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모두 감정보다 방향을 선택한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하라. 상대가 소리를 질렀을 때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 남는 건 상처뿐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재조정하겠습니다. 짧고 논리적이며 정확하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 대신 시스템으로 이야기합시다. 나는 신호다. 이 원칙은 협상에서도 똑같이 통한다. 한 번은 해외 발주처에서 터무니없는 일정 압박을 받았다. 한 달 안에 공정 60%를 끝내라. 그 말에 나는 단 한 줄로 답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다.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냉정함은 침묵이 아니라 구조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셋째, 사람보다 기록을 믿어라. 나는 말로 한 약속을 믿지 않았다. 서류, 메모, 회의록, 녹음 무엇이든 남겼다. 사람의 기억은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신뢰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현대의 첫 해외 계약도 한 장의 서류에서 시작됐다. 그 종이가 우리를 살렸다. 그때부터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기록은 남는다.
기록은 냉정하지만 공정하다. 그리고 공정함은 언제나 신뢰를 만든다. 넷째,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용기다. 모든 관계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대가 변할 의지가 없으면 그 관계는 소모전일 뿐이다. 그럴 땐 미련 두지 말고 거리를 둬라. 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인연도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 정리도 배려다. 이건 포기가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경영이다. 회사든 인간관계든 손익이 맞지 않으면 정리해야 한다.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 마음이 빚더미에 오른다. 이 원칙은 비즈니스뿐 아니라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는 끝내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다. 해봤는가? 끝까지 버티다. 결국 지쳐본 적.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멈춰라. 거리를 두는 건 패배가 아니라 성숙한 분리의 기술이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 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이게 인생의 균형이고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원칙은 단지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 관리법이다. 감정의 소모를 줄이면 그 에너지를 삶의 본질에 쓸 수 있다.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할 여유가 생긴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말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이었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누군가 싸늘하게 굴 때 그 싸늘함에 끌려가서 같이 얼어붙지 마라. 그 사람의 온도는 그 사람의 것일 뿐이다. 너는 너의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기억해라. 냉정함을 배우는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마무리로 가자.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럴까?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냉정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밤새 뒤척이며 수없이 되묻는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관계를 지나오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 시간은 아깝다. 그 의문의 답은 이미 내 앞에 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7가지 정체와 4가지 원칙 속에 질투하는 사람은 너를 두려워하는 거다. 지배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불안한 거다.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아직 약한 거고 냉정한 사람은 너를 믿는 거다. 공감이 없는 사람은 네가 아닌 자신을 못 보는 거고 오해하는 사람은 단지 소통이 부족할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원인이나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이해하면 사람의 태도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든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태도보다 나의 태도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중심을 지키면 관계의 질은 달라진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70년의 결과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파도다.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건너는 거다. 누가 너에게 냉정하게 군다면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마라. 그 사람의 감정은 잠깐이지만 너의 중심은 평생 간다. 그걸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 공간이 바로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누가 나를 자극해도 그 사이에서 한 박자 쉬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게 바로 지혜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다. 해봤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진 적. 그럴 때 이렇게 말해라. 괜찮다. 내 가치는 남의 말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균형을 다시 세운다. 정주영이라는 이름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 끈기의 상징이었다. 세상이 냉정해도 나는 그 냉정함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다. 그게 내 인생이었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다. 불가능은 없다는 말, 나는 수없이 되뇌었다. 그 말은 사람 관계에도 똑같이 통한다. 누가 너에게 차갑게 굴든 그 속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읽을 줄 아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이해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냉정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 단단함이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댓글로 한 문장 남겨라.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 하나, 혹은 당신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줄. 예를 들어, 이렇게 짧게 써도 좋다. 내 중심을 지키자. 감정보다 태도. 냉정 속의 믿음. 불가능은 없다. 그 한 줄이 오늘의 다짐이 될 거다. 그 다짐 하나가 내일의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그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하자. 당신의 인생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잊지 마라. 해봤어.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꾼다.